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건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인물에 대한 단서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수였고요.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는 여의도 광장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란의 질주를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을 다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차가 덮친 것 같아요. 순식간에 굉장히 빨리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바로 김용재입니다. 네, 오늘 사건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을 일으킨 김용재입니다. 오늘 김용재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그리고 박재일 경찰수사연수원 교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김용재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름 김용재, 1970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용재는 지난 1991년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 차를 몰고 나온 뒤 시민들을 향해 시속 100km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었고 21명의 시민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용재는 차가 멈춘 직후 밖으로 나와 인질극을 벌이다 시민들에게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1992년 6월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5년 6개월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네,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상당히 여전히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 권일용 교수도 89년 배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경찰관 된 지 2년째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박재일 교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김용재 사건인 제가 경찰관 임용되기 2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 이 사건을 그 이후에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2016년에 프랑스 니스에서 대형 트럭을 이용해서 거기에 모인 관광객들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6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신종 테러 형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트럭 테러, 돌진 테러 이런 것들로 불려졌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미국 맨하탄 또 유럽 전역에서 자주 맞아요. 발생을 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국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사건들을 검토해 보다가 이 사건들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테러리스트에 의한 어떤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분노가 누적되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발생됐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일용 교수는 당시에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사건? 이 당시에 저는 이제 형사기동대에서 그 범죄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그런 시기인데요. 이 9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전통적인 범죄 유형, 즉 이제 동기가 뚜렷한 범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난 범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표출하는 이런 범죄인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1년여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제 지존파, 막가파 이런 범죄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과 무관한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범죄가 시작되는 어떤 시점에 의미를 갖고 있는 범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일 교수, 우리 세대는 상당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나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 완전히 탁 트여진 공간이었잖아요. 무척 많은 사람들이 주말이면 나와서 가족 단위로 또는 친구들과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앉아서 저 지금 사진 나오네요. 저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막 집주에 들어온다면 저건 정말 처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저 사건 때문에 공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차량 질주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됐는데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됐는지. 네, 당시 김용재가 프라이드 차량을 몰고 저기 보이는 저런 그 여의도 광장을 질주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린이 2명을 사망시키고 예. 또 나머지 21명을 다치게 하는 그래서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도 200m를 더 질주를 한 거죠. 저 사진이 당시 사고 직후에 부서진 자전거들 모습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자전거 보관 시설의 차량이 충돌을 하고는 저기에 걸려서 이제 더 이상 차가 다행스럽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네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렇게 이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넋을 놓고 있던 시민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그때 차를 뭐 잠그고 또 거기서 피하려고 하다가 유리를 깨려고 하니까 등산용 칼을 들고는 이제 뛰쳐나와서 바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50m 정도 달아나다가 거기서 있던 여고생을 인질로 잡고 맞아요. 인질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인질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격투 끝에 검거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권일용 교수, 앞서 박재일 교수가 그 니스 차량 테러 사건을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원조적인 사건이 사실은 91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데 차량이란 것이 우리에게 유용한 교통수단이지만 이걸 범죄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흉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범행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지만 그 이면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택된 그런 범행 도구로서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네, 김용재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한 달만 되면 전부 다 잘라버렸다. 시력이 나쁘다고 사람들이 싫어져갖고 한마디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갔다.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맨정신으로 그랬다. 인간들이 다 괴롭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참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한 달만 되면 잘라버렸다. 시력이 나쁘다고. 뭐 장애인이라서 차별당했다 이런 건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고쳐줘야 되고 나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저런 끔찍한 살인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권일용 교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변명에 불과한 건데요. 이런 그 현대 사회의 범죄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배제감을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무력감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이 동기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다른 왜사람들의 어떤 삶, 행복, 사랑 이런 것들을 파괴함으로 해서 마치 내 아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감정 상태로 이제 변환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보다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가 되는 게 앞서도 권일용 교수가 그 이후에 94년에 지존파 사건, 막가파 사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2004년에 유영철도 유사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세상 탓, 가진 사람 탓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불우한 입장, 가난한 상황 또는 주변으로부터 차별 그보다 더 심하게 받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저런 범행을 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정당한 노력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하는 이야기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저 양상은 분노잖아요. 분노에 대한 정말 위험한 폭발이고 표출인데 그럼 그 분노의 원천은 어디라고 보세요, 권일용 교수? 결국 이제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동일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들을 하죠. 다르게 반응하죠.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사람들을 분노를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또 나의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지지받기도 하고 남을 지지해 주기도 하는 이런 상호작용을 이어가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것에서 이제 조차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무력감이 가장 그 이 범행을 동기화시키는데
촉발 요인이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의 저런 입장 설명, 자기들이 차별받아서 또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과 복수로 저런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은 달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차별의 원천이 되는 차별의 제도를 고치지 못한 뭐 고관대자, 국회의원, 뭐 힘센 자들이라든지 혹은 그렇게 차별을 행한 고용주라든지 이런 사람이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자기보다 더 약하고 더 누구인지도 모를 무차별한 대상들, 자기의 동료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향해서 저런 무차별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실 이제 심리학적인 설명을 좀 추가를 하자면 그 방어 기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전치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공격을 해야 될 사람은 자기가 너무 위협적이어서 공격하지 못하고 맞아요. 결국은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면서 화풀이를 하는 이런 그 심리적 방어 기제가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무대에 불을 질러서 16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발생해서 더 커다란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박재일 교수, 그 당시에 이렇게 분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있는 경찰관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 분노 범죄의 유형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지난 9월 뭐 경기도 평택 편의점에서 있었던 자기 뭐 자녀의 사생대의 미술 작품이 없어졌다고 그림이 잃어버렸다고.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엽총으로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공무원들을 살해하거나 또 뭐 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이별 통보 받았다고 애인을 차량으로 그냥 밀어버리거나 이런 분노 범죄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정신과적인 측면에서 간헐성 폭발적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불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질병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2015년에 이제 발생했던 그 간헐적 폭발성 장애 진료 건수보다 지난 2019년이 30% 정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의 개별적인 범죄자들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사회에 그만큼 분노 범죄의 어떤 요인들, 씨앗들 이게 많이 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관심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용재 범행으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는 그의 성장 배경을 알고 선처를 탄원하는 등 용서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할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독한 근시의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숙연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말씀입니다. 그 처참한 공격에 손자를 잃은 아픔이 크실 텐데도 할머니가 범인이 딱하다 이러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시다면야 사실 사회적 분노의 문제도 원래 해결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피해자분들께 대해서 뭐 범인은 어떻게든 보상 못 하잖아요.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 사회와 국가가 뭔가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지금도 많이 문제지만 그때는 더더욱이나 더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1988년에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마련돼서 시행 중이었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게 내용도 미흡하고 홍보도 돼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고 취약점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피해자나 그 유족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에 비춰본다면 금전적인 보상은 아무리 많아도 뭐 제대로 마음을 달래줄 수 있을 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망자한테는 일명당 500만 원, 부상자한테는 일명당 3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지금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보상되는 체계들이 마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난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전혀 그 자동차 보험으로는 커버가 안 됐었잖아요, 보상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됐네요. 개선이 됐습니다.
박재일 교수가 보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김용재의 이해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 몽타주의 포인트는 외로운 늑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로운 늑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외로운 늑대는 원래 체첸 반군이 이제 스스로를 지칭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95년에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의 연방청사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자신을 스스로 외로운 늑대다라고 지칭하면서 티모시 맥베이. 네,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는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자생 테러리스트를 맞아요. 의미하는 용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네. 자생 테러리스트들은 이런 테러를 방어해야만 하는 정보기관들한테 아주 굉장히 최악의 악몽이라고 표현되는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네, 사전 예고 정보들을 뭐 알카에다든 무슨 조직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네. 국내에 발생한 이런 김용재 같은 사건들이 테러리스트의 범죄와는 구분되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범죄 자생 또는 어떤 분노에 의한 사회의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의 표출과 같은 것들은 외로운 늑대형 범죄로 분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권일영 교수가 보는 오늘 사건 몽타주의 주인공 김용재의 이해 포인트 무엇입니까? 오늘의 몽타주 포인트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 네, 설명 좀 해주시죠. 피해자 가족은 오히려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자행한 범위를 사회의 탓 또는 그 자신을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분명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범죄를 동기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네.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과 미래를 갖고 나가는 책임은 분명히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분명히 사회뿐만 아니고 본인한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네. 사회의 탓, 환경적인 탓만 한다면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비겁한 변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사형을 선고받은 김용재는 1997년 12월 30일 다른 사형수 22명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의 집행이 사실상 없어진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수 중 한 명인데요. 이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존파, 온보현 다 함께 사형 집행이 됐었잖아요, 권일영 교수.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은 이 사형을 집행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이제 사형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들의 범죄자들을 보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나 또는 어떤 감정의 변화들이 이런 것은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몽타주의 이면 지금까지 짚어봤는데요. 김용재에 대한 두 분의 설명, 키워드들이 화면에 떠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 무차별 테러, 마지막 사형수 등이 있는데요. 제가 본 김용재의 이면은 엉뚱한 대상에게 잘못 표출된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분노의 대상은 그 스스로여야 하고 그가 커왔던 주변 환경이었어야 하며 사회 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은 일반 무고한 시민들 향해서 터뜨린 너무나 엉뚱하고 잘못된 분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